네, 방금 소개받은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현재 청년 자산 형성을 주제로 지금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피가 되고 살이 된 이제 강연과 주제 발표에 이어서요, 이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쿠키뉴스가 사전에 좀 질문을 취합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질문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띄워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28살 안도영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남겨드려요. 이제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이제 나머지 2년 동안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 게 청년도약 계좌라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금리가 점차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도약 계좌에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은 가입하는 큰 이유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앞서 그 청년도약 계좌는요, 이제 유지기간 5년 동안 이제 목돈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죠. 근데 첫 3년 동안은 고정금리 4.5%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이제 변동금리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시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여기에다가 이제 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되는 이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앞서 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느끼기에 내가 더 나은 금리로 가입을 했다가 떨어지면 이거 가입을 해도 별 효과가 없겠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이은경 부장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강연하면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그 은행에서 이렇게 기본금리를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캐파를 어느 정도 150bp 정도는 두어서,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지금 3.5%인데 2%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150bp 이내로 반드시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온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만약에 좀 변경이 되면, 그러면 그것만큼 또 상향되게 기준금리 기준으로 상향되게 또 설계를 되어 있는 터라서, 그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다른 모든 금융상품들도 사실은 낮은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 캐파는 현재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여타의 상품들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는 좋은 상품, 청년도약 계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음 질문을 또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2살 대학생 조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투자 또는 저축을 해야 좀 많은 금액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4년의 증시의 흐름이 상반기에는 하락 또는 부합으로 하반기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시의 흐름이 대학생이나 청년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은행들이 내놓은 예적금 상품을 바라볼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상 저희 질문은 끝났고요.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2살 건국대학교에 다니시는 조연 학생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 얼만큼을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해야 좀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또 주셨고요. 그래서 목돈 마련을 위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는 이주영 센터장님께 답변을 좀 구해보고자 합니다. 네.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다 하는 거 보니까 아르바이트 수입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투자하거나 저축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으면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 해야죠. 네, 다 해야 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죠.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0만 원 모으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모아라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도 제가 강연 때 말씀드렸지만 그 수입이 생기면은 이 수입을 어디에 쓸 건가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수입에서 개인적으로는 50%는 무조건 적금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는 적금을 먼저 무조건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종잣돈을 모아가야죠. 그리고 아까 또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예적금 상품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인용을 하지만 청년 희망적금이 우리 아까 옆에 부장님께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은행 현장에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가입해 주셨어요. 부모님들이 가입 이 자격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벌떼처럼 몰려오셔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자금들이 이 청년들에게 그 어떤 목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딱 지나니까 만기가 되니까 그냥 사용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청년 도약계좌 설명 들을 때 그 만기자금 일시금으로 납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한 자금 같은 경우는 청년 도약계좌로 유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께서 금액과 기간을 정확하게 좀 정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금에 대해서 금액, 기간은 얼마나 할 건지 내가 아웃라인을 좀 잡아서 그리고 상품을 서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점검하시는 거는 은행이나 우리 증권사를 이용하실 것 같으면 증권사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으로는 중도에 해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해서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카드 대금 결제하는 걸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기간과 금액을 설정하고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어떤 적금이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기간과 금액을 이제 정한 다음에 그리고 중도 해지는 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좀 유지를 해나가면 아까 질문자께서 주신 그 목돈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어서요, 그 증시의 흐름이 하반기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증시의 흐름이 대학생이나 청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은 이경준 본부장님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긍정적이길 저도 정말 희망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전망은 이제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 국면의 어떤 막바지가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 역시 좀 더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증시의 흐름을 청년분들이 어떻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어떤 메가 트렌드가 뭐냐라는 게 그냥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AI입니다. 사실은 스마트폰, 아마 지금 청년분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나타나기 전과 후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직업이나 이런 모든 진로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AI가
정말 이 실생활로 들어오는 그 변곡점을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 혁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AI라고 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지금 자기 개발로 대응할 수 없다면 투자로 대응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 AI 산업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도 제일 굉장히 좋은 해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트렌드에 좀 집중을 해서 그에 관련된 주식들, 종목들 좀 투자에 좀 관심 좀 가져보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한 영상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막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자산 형성과 경제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청년 희망계좌 또는 청년 도약계좌처럼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꼭 유의해야 할 점이나 자산 형성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이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월세를 구하려니 너무 비싸고 전세를 구하려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점에 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임대주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주택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 청년을 위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가입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 아까 강연에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주영 센터장님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사용 시기, 그 다음에 규모를 내가 정해야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자금에 대해서는 언제 사용하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사용 시기에 맞게끔 규모를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장기 상품 가입했는데 그 자금에 너무 크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 시기 이런 거는 좀 본인께서 좀 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과 위험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수익만 쫓아가다 보면은 너무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자율만 높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상품에 가입할 때 그 나만의 어떤 재무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재무 목표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게 자금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이제 서울에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상경을 많이들 하는 추세인데 이제 집값은 또 비싸고 주거 문제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세 사기 위험도 있죠. 저도 예전에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제 한번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서 거주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주거비가 저렴했던 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한 건물이다 보니까 노물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좀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때 좀 특별히 좀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소희 연구위원님께 답변 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농물이 나왔다니 굉장히 죄송하고요. 이제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뭐 집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권리관계, 그다음에 계약서도 잘 작성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약의 안전성은 굉장히 좀 민간임대에 비해서 장점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의하셔야 될 점은 우선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청년을 위한 주택들이 좀 주거 유형이 다양하고 그리고 공급이 좀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이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있는지 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유형을 정했다면 그 유형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입주 자격 조건,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충족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공공 임대주택은 분기별이나 반기별 아니면 수시 모집 이렇게 모집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를 공공 임대주택을 어느 지역에 있는 걸 가고 싶다면 그 지역에 공고가 이제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깊게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홈 포탈을 이용하시거나 LH 홈페이지나 SH 홈페이지 등을 좀 이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집 근처에 주거복지센터가 있다고 하면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지만, 청년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 상담 시간이 조금 4시 정도까지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포털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그런 청약 통장에 좀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생기고,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 청년 특화형 아니더라도 다른 국민임대나 이런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시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좀 가입을 하시면 이제 자산 형성에도 나중에 도움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좀 가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원하는 지역, 그리고 자격 조건, 소득 같은 자격 조건, 그리고 모집 시기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나 그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나 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좀 더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한 질문은 제가 직접 읽어드릴 텐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추가로 제가 또 하나 네네, 말씀. 좋습니다. 그 아까 아마 청년분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청년 희망적금, 그다음에 청년 도약 계좌 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할 부분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약간 정부에서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자산 형성 상품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자산 형성 상품들은 중복해서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2030KR이라는 청년 포탈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한테 지원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정부 정책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뭐 자산 형성으로만 하면 지자체에서도 제공하는 그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청년 도약가자인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현재 보편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일부 지자체에서 크게 지원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중소기업 벤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드림 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1:1 매칭까지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매칭의 비율이 높은 부분들을 본인이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서 잘 납입을 해서 만기까지 해서 혜택을 다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 도약 계좌는 현재 저희가 지금 계속 쭉 매월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면서 이용 이후에 이제 다른 그 정부 자산형성 상품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가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본인한테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청년 포탈 사이트에 가셔서 본인의 맞춤형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정부의 도움들, 그런 정책의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나 그런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지만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서비스들, 유익한 서비스들 잘 좀 활용을 해보면 주거 안정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질문은 아까 정소희 연구위원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좀 건너뛰고요. 다음 주식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사회초년생은 뭐 자본금도 적고 일단 투자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요. 이 ETF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회초년생에게 좀 줄 수 있는 팁이 무엇이 있고 추천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 좀 우리 이경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시작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작을 할 때 마켓 타이밍을 보세요. 지금 들어가면 좋은 시점인가?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는데, 그 고민을 시작을 하는 순간 시장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결국에 엉뚱한 시점에 들어가서 손해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투자를 언제 시작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복구하느냐,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투자라는 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90%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복구한 다음에 투자라는 게 재밌는 게,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 다음 투자도 여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첫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투자를 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팁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그 ETF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특정 종목들을 잘 뽑아놨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뭐 기술주면 기술주, 배당주면 배당주,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죠. 근데 이 기술주랑 배당주의 재미있는 성격이 뭐냐면, 이제 뭐 저희 용어로는 베타라고 하는데, 뭐 그냥 쉬운 말로 주식의 속도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는 속도, 내려갈 때 걸리는 속도, 이 속도가 기술주랑 배당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도가 다른 주식에 이제 일단은 투자를 시작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르면 좋은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오르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지금 시장 뭐 기술주가 되게 고평가돼서 빠질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진짜 빠졌어. 기술주도 그러면 배당주보다 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당주는 느리게 내려오고, 그럼 이때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느냐? 이 느리게 온 애들을 먼저 팔고요. 기술주가 이제 바닥을 다질 때 이 배당주를 판 돈으로 얘를 물타기를 해야 돼요. 물타기를 하면 회복할 때는 기술주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원금 손실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익률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잘 될 경우, 잘못됐을 경우에 플랜 B를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다라는 거, 하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약간 이제 저희 와이프의 친구분들, 지금 청년분들의 나이에 투자분들의 패턴을 보면, 어떤 주식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이유가 나 아는 금융권의 오빠가 찍어줬어. 그렇다, 좋대.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몇 년 동안.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남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찍어줬을 때는 한번 의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그 가족분들끼리 잘 하시지 왜 나한테 알려주지? 라고 의심을 한번 하신 다음에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투자는 공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마켓 타이밍을 고려하기보다 먼저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즉 플랜 B를 항시 설정을 해두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뭐 기술주와 배당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추천에 의해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투자를 해보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좀 투자에 대한 좀 식견을 좀 키운 다음에 그렇게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또 유연하게 끌어준 우리 송금종 기자와 또 좋은 강연, 또 귀한 말씀으로 오늘 포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신 네 분 패널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